자,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 강론, 그중에 제1편 경제론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론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런가? 경제론 파트 자체만으로도 4문제 이상, 5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한편, 경제론의 지식을 모른다면 다른 파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경제론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앞서서 제가 입장을 바꿔서 수험생 입장이라면 수요, 이 말 나오면 사는 쪽이라고 보고요. 공급이란 말 나오면 파는 쪽이라고 써놓고 문장을 해석하거나 문제를 풀어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는 사는 쪽이고 공급은 파는 쪽이요. 더불어 입장만 다를 뿐이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요의 의미를 보니까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 문장 속에서 일정 기간, 기간자가 나오면 유량 개념이라고 부르자고 경제학자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자가 붙으면 유량 개념, 유량은 영어로 FLOW, 플로우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재화와 용역을 했는데, 재화는 우리말로 상품, 물건의 의미가 되고 용역은 서비스, 인간의 활동을 뜻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용역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다만 재화가 나오면 물건, 상품이라고 보시고 문장을 해석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더불어 구매하고자 한다 그랬죠? 하고자 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다? 어떤 물건을 이미 샀다의 뜻이 아니라 앞으로 사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나 구입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성격상 사전적 개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격을 놓고 보면 수요는 사전적 개념이다 보니까 사후적 개념인 소비와 동일한 개념이 될 수가 없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를 나눌 때는 소비와 수요를 거의 같다고 보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대화를 나누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온다면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일단 소비와 수요는 같은 뜻이 아니죠. 왜? 소비는 이미 어떤 물건을 샀다의 뜻이고 수요는 그 물건을 사려고 한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의 구입 행위가 이루어진 후가 되기 때문에 소비는 사후적 개념인 반면 수요는 앞으로 구입이나 소비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쪽은 같은 뜻일 수가 없죠. 그 결과 소비량과 수요량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소비량은 이미 구입한 양입니다. 이미 구입한 양이 소비량. 그러면 구입할 의사가 있는 양이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 구입한 양과 구입할 의사가 있는 양은 같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소비량과 수요량도 일치하는 개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물건을 구입할 능력까지 갖춘 유효수요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수요는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었을 때 유효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유효수는 즉 구매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구매 능력 속에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물론이고 은행 등으로부터 빌려온 금융차입금까지도 모두 유효수요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처분 소득, 금융차입금 등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기본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내 돈이 됐건 남의 돈이 됐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있으면 유효수요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요량, 수요각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 나와 있죠. 그럼 수요 법칙은 재화가 물건이죠.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수요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법칙자가 있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컨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싸진 겁니까? 비싸진 겁니까? 비싸진 거죠. 그러면 물건 값이 비싸지면 그 물건을 이전보다 더 사게 돼요? 덜 사게 돼요? 값이 비싸면 덜 사게 되겠죠? 그럼 그 물건의 수요량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듭니다. 덜 산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 볼게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싸진다. 그 물건 값이 싸지면 이전보다 그 물건을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럼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는다. 그 말은 더 산다. 그럼 볼게요. 우리말로 바꾸면 수요 법칙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값 비싸지면 그 물건 덜 사고 물건값 싸지면 그 물건 더 산다. 그게 수요 법칙이에요. 근데 예쁘게 포장하면 화살표 방향 좀 볼게요. 지금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뀌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뀔 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요 법칙이죠. 그럼 수요 법칙상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항상 부동산 경제론의 그래프는 간단해요. 피카츄거든요. P가 뭐냐면 프라이스 가격의 가격.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QD. Q가 양이고요. D가 디맨드 수요입니다. 그래서 QD는 수요량의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수요 법칙상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뀌다 보니까 곡선의 형태는 오른쪽 아래로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곡선의 이동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 가니까 오른쪽 우를 써주는 거고, 또 곡선의 변화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 하를 써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곡선이라고 해서 우하향 곡선의 형태, 모습을 띈다,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 설명상 이 수요 곡선을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예컨대 아파트의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이 30이고 가격이 50원일 때 수요량이 70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럼 잘 보세요. 100원일 때 수요량이 30이니까 100원의 가격과 30개의 수요량이 맞다는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50원의 가격과 70개의 량이 맞다는 점을 B점이라고 본다면 A점과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이 자체가 왜 수요 법칙이냐?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아파트 가격이 100에서 50에서 100으로 올라간다. 값이 비싸졌죠? 값이 비싸지면 덜 사게 되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70에서 30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100에서 50으로 내려가면 값이 싸지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30에서 70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값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 값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바뀐다는 수요 법칙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수요 곡선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나오는데 이건 본 수업 때
이제 기본서 보고 그래프를 직접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수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공급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공급도 기본 구조 똑같다고요. 입장만 달라요. 수요가 사는 쪽 입장이고 공급이 파는 쪽 입장만 다를 뿐이지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 조금 아까 수요 배울 때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라고 했죠. 그건 사는 쪽이니까 구매자가 붙었거든요. 그럼 공급은 예측해 보건데 파는 쪽이니까 구매 대신에 판매란 말이 붙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급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똑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또는 욕구를 말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보면 의미 자체가 기본 구조는 똑같은데 사냐, 파냐 요것만 달라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죠. 그럼 수요와 더불어 공급도 일정 기간이니까 유리한 개념이고 판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급의 성격도 사전적 개념, 그럼 사후적 개념인 판매와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럼 볼게요. 자, 판매는 우리말로 바꾸면 팔았다. 어떤 물건을 팔았다. 근데 공급은 우리말로 바꾸면 팔려고 한다. 그럼 이미 팔았다와 앞으로 팔려고 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러므로 판매는 팔았다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진 후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고 공급은 아직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죠. 결과적으로 판매량과 공급량도 일치하는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조금 아까 수요는 반드시 구매 능력까지 갖춘 유효 수요이어야 한다고 배웠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팔고 싶다는 욕구뿐 아니라 팔 수 있는 판매 능력까지 갖춘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공급은 판매 의사와 판매 능력 결합됐을 때 유효 공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또 공급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의 공급량은 비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뭐냐? 여기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팔고 싶어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올랐다. 가격 올랐다. 근데 공급은요. 사는 쪽 입장입니까? 파는 쪽 입장입니까? 파는 쪽 입장이죠. 그 물건을 파는 쪽 입장에서 물건 값이 올라가면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파는 쪽 입장에서는 이익이 커져요. 그럼 이익이 크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물건의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더 팔려고 한다. 맞죠? 근데 뒤집어서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공급은 파는 쪽이니까 파는 쪽 입장에서 가격 내려가면 이익이 줄어요. 이익이 줄면 팔아봤자 별 재미 못 보니까 팔아봤자 별 이익이 없으니까 많이 팔려고 해요? 덜 팔려고 해요? 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하죠. 따라서 공급 법칙을 우리말로 하면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많아지면 더 팔려고 하고 가격이 내려서 이익이 줄어들면 덜 팔려고 한다. 이게 공급 법칙이죠. 근데 항상 학자들은요. 예쁘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가격과 공급량의 변화 방향 따져보면 참 가격 올라갑니다. 공급량 증가합니다. 가격 내려갑니다. 공급량도 줄어듭니다.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 맞죠? 이해되셨죠? 확인하셨죠? 그럼 같은 방향이니까 비례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입니까?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할 때 공급법칙이란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비례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한다라고 포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값 올라가서 이익이 늘면 더 팔려고 하고 물건값이 내려가서 이익이 줄면 덜 팔려고 한다. 그게 공급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법칙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라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또한 그 공급 법칙의 바탕을 두고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 우상향 곡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 가볍게 그리면 항상 부동산 경제론의 그래프는 기본이 피카츄예요. P, 프라이스 가격이죠. 자, 가격이고 원점이 0이고 이제 공급량이 나와야 되겠죠. 자, 양은 Q고요. 공급이 서플라이가 되기 때문에 S가 됩니다. QS죠. 그럴 때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상향 하느냐 따져볼게요. 이때 이것을 아파트의 공급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지금 아파트의 가격이 50원일 때 공급량이 30이라고 보고요. 또 가격이 100원일 때 공급량이 50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을 해석한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이죠. 50원의 가격과 30개의 양이 맞다는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하고요. 또 100원의 가격과 50개의 양이 역시 맞다는 점을 편의상 B점이라고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A점과 B점을 연결해 보았더니 이처럼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공급 곡선 자체가 공급 법칙을 반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해석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50에서 100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공급은 사는 쪽입니까? 파는 쪽입니까? 그렇죠. 파는 쪽이죠. 파는 쪽이죠. 그러니까 가격 오른 만큼 이익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 공급량은 30에서 5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뒤집어서 아파트 가격이 100원에서 50원 내려가죠. 그럼 가격 내려간 만큼 이익이 준단 말이에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공급량은 50에서 3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럼 첫 번째, 가격 올라가요. 가격 올라가요. 공급량 늘어요. 가격이 내려가요. 공급량이 줄어요.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니까 공급 법칙이 그대로 그래프에 공급 곡선상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결과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구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괄호에 보면 유량과 절량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서 기간자가 붙으면 유량이고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절량이다. 가볍게 구분하시고요. 또 신규나 신축자가 나오면 유량인 반면 중고나 재고자가 붙으면 절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종류 갖고 많이 물어보는데 종류는 계속 반복해 가시면서 복습을 통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한 가지 절량 변수의 암기법을 좀 알려드린다면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자가 통부인. 이게 절량 변수의 암기법이거든요. 그럼 제가 뭐죠? 재고죠. 자는 자산, 가는 가치, 통은 통화량입니다. 또 부는 부채, 인은 인구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절량 변수의 절량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왜 유량이고 왜 절량이야? 어떤 원리라든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량 변수와 유량 변수를 섞어 놓고 이 중에서 절량 변수가 몇 개냐, 유량 변수가 몇 개냐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종류만 구분해서 외워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 있었고 또 3번, 그렇죠. 수요 공급의 변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도 굉장히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일단 위에 두 개와 아래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양자가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개, 마지막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글자상 양자가 붙는 경우와 양자가 빠지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건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때 양이라는 글자가 붙고 어떤 때 양자가 빠지느냐 이것만 구분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건 공급량의 변화건 양자가 붙을 때의 변화 원인은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그 유일한 하나뿐이 없는 그 유일한 원인이 뭐냐? 바로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죠. 그럼 해당 재화가 뭐냐? 자, 일단 해당 재화는 경우에 따라서 해와 당의 위치를 바꿔서 당해 재화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해당 재화건 당해 재화건 같은 말로 보면 되고요. 재화는 물건이죠. 그래서 해당 재화는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이에요. 예컨대 문장 속에서 아파트가 나왔다. 그럼 아파트가 해당 재화고 연립이 나오면 연립주택이 해당 재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 재화는 그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붙여줘서 각각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예들이 나와 있죠. 여기 잘 보세요. 빌라의 가격이 올라서 빌라의 수요량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장 속에서 물건은 빌라 하나뿐이 없어요. 맞죠? 그럼 빌라가 그 물건 해당 재화가 되는 건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빌라라는 그 물건 값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변동했죠. 그럼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지 양자 빼고 수요의 변화했다가는 6.25 때 난리도 아니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 공급도 볼게요.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서 오피스텔 공급량이 증가한다. 자, 이 문장 속에서 물건은 오피스텔 하나뿐이 안 나왔어요. 그럼 오피스텔이 그 물건이니까 해당 재화되는 거 맞죠? 그럼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가격이 변했죠.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양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수요량이 바뀌면 수요량, 공급량이 바뀌면 공급량을 붙여줄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확인해 보는 거. 빌라면 빌라, 연립이면 연립, 아파트면 아파트,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무조건 양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더불어 이렇게 양자가 붙어지면 동일 곡선상 이동이 발생해요. 동일 곡선상 이동이다. 자, 곡선상 이동 나와야지 곡선의 이동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만 기초이다 보니까 그래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건 기본 수업 때 다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아래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양자가 빠졌단 말입니다. 양자가 빠졌어요. 그럼 양자가 빠졌을 때는 최소한 그 물건 값은 원인이 아닌 겁니다. 읽어보니까 해당 재화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값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서 각각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인근 지역에 자 생태 공원이 조성돼 있죠. 공원이 조성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는데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입니까? 공원의 조성 때문입니까? 공원의 조성 때문에 양이 바뀌었잖아요. 그 물건 값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값만 아니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우리말로 그 물건값 변화만 아니면 무슨 말이 나와도 양자를 빼는 겁니다. 이때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지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두 번째 볼게요. 자, 공급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서 아파트의 공급량이 변동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량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값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건값이 아니라 임금의 상승 때문에 양이 변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원인 따져보면 그 물건값, 즉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즉 그 물건값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공급량이 바뀌었잖아요. 이럴 때는 양자를 붙입니까? 빼줍니까? 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양자가 언제 빠진다? 즉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처럼 양자가 빠질 때는 원인이 뭐다? 원인. 그 물건값 아니다. 그 물건의 가격 변화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이 변동할 때는 양자를 빼는 거예요. 양자를 뺀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본다면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원인과 결과. 자, 생태공원의 조성이 원인. 수요량의 증가가 결과잖아요. 맞죠? 그러면 양이 늘건 줄건 관계없어요. 양이 변한 거 맞죠? 그럼 어떤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 생태공원의 조성이니까 그 물건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값이 아니다. 그럼 그 물건값 아닌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수요의 변화, 즉 양자를 빼야 되는 거죠. 양자를 빼고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아파트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럼 항상 문장 해석할 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이 원인 부분이고 수요량의 감소가 결과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수요량이 왜 감소했냐? 원인 따져보니까 아파트의 가격 상승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그 물건 값이 바뀌었죠. 아파트란 물건의 값이 변화함으로써 그 물건 값이 변화함으로써 양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양자가 빠지건 양자가 붙건 간에 결과는 같아요. 양이 변동한다는 결과는 같은데 무엇의 차이 때문이다? 원인의 차이 때문에 양자가 빠질 때와 붙을 때의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압축하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양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값 때문에 그 물건 가격 변화 때문에 양이 바뀐다. 양자 붙여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양이 바뀐다. 그럼 무조건 양자를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증가건 감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양이 바뀌느냐. 그러므로 양의 변화 원인이 그 물건 가격의 변화라면 양자 붙여주는 거고 그 물건 값 변화가 아니라면 양자를 빼주는 겁니다. 또한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상 이동이 나오고 양자가 빠지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확인학습은 그 기본 이론 수업 들어가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에 보면 균형 가격 및 균형 수급량의 변화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균형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균형이란 어떤 물건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균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가 밸런스,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측해 볼게요. 만약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아닌 거죠. 균형이 아닌 거죠. 그럼 균형이 아니면 균형 앞에 아니다. 한자로 아니 불자를 붙여가지고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불균형. 근데 불균형은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일단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은데 두 가지 파트. 첫 번째,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도 양쪽이 같은 건 아니니까 불균형인 건 맞죠. 뒤집어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때도 역시 양쪽이 같은 건 아니다 보니까 불균형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 수요가 공급보다 많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는 초과수요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초과공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출제자가 그 초과와 수요 위치 바꿔가지고 수요 초과, 또 초과와 공급 위치 바꿔서 공급 초과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즉 초과 수요와 수요 초과 같은 말이고요. 초과 공급과 공급의 초과도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대뽀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뜻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추상적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주는 것이 문제풀이의 어떤 요령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으면 초과 수요 나왔다. 우리말로 바꿉니다. 물건이 부족하다. 또 초과 공급이 나오면 우리말로 물건이 남아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또 남아도는 물건의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보통 문제 나올 때 초과 수요는 가격의 상승을 유발하고 초과 공급은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근데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부족한 물건 값은 오를 것이고 남아도는 물건 값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항상 어떤 습관 키우자 이 출제가 되는 또는 이제 문장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을 재빨리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말로 바꿔 써놓고 문제 풀자. 대단히 쉽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 이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균형 상태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피카츄는 이름은 뒤에 쓰죠. 이 말이 뭐냐? 자, 프라이스 가격이 있고 원점이 있고 쿼안티티 양이 있어요. Q는 양이고요. P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그런데 균형이 되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되니까 하나의 그래프 속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근데 수요는 영어로 demand가 되기 때문에 약자가 D예요, D. 근데 공급 곡선은 공급 법칙상 우상향 곡선의 모습 보인다고 배우셨죠? 그럼 공급 곡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은 영어로 supply죠. S가 됩니다. 공급 곡선. 그러면 우하향하는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 뻗는 수요 곡선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공급 곡선의 이 교차점이 균형점이 돼요. 그럼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프라이스,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 또는 거래자 빼고 균형량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균형 가격이건 균형 양이건 균형자가 붙었으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의 가격과 양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 균형 상태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인 균형점이 바뀌죠. 균형점이 바뀌면 가격과 양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을 배우는 부분이 바로 균형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래프는 잠시 뒤에 따로 그려볼 것이고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균형의 이동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일방은 어느 한쪽이에요. 즉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만 변할 때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일방이 어느 한쪽이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문장 해석할 때 어디가 불변이다 또는 일정하다, 고정돼 있다라는 말이 붙으면 거기는 신경 끄는 거예요.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불변한 말은 공급은 내버려 둬라. 뭐만 본다? 수요 증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수요 증가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인기 짱이에요. 수요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높다. 인기 짱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인기가 높은 물건은 너도 나도 찾으려고 하니까,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 그만큼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수요의 증가가 인기가 짱이라면 반대로 수요의 감소는 인기 떨어진 거예요. 인기가 낮다. 상품의 인기가 낮다는 건 그 물건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물건은 당연히 거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낮은 물건은 가격 내려가요, 거래량 줄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반대로 수요 불변자 붙은 쪽은 신경 끄는 겁니다. 그럼 수요는 신경 끈다. 그럼 공급만 보시면 돼요. 근데 공급의 증가는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공급의 증가는 물건이 흔하다. 그럼 상식적으로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흔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공급의 증가가 흔하다. 물건이 흔하다. 그럼 반대로 공급의 감소는 물건이 귀하다. 역시 상식적으로요.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거래되는 양은 줄어들 수밖에,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 식으로 기억한다면 공부할 때는 이해도 되고 기억도 되는데 막상 문제 풀려고 내주잖아요. 그러면 가만 수요 증가가 무슨 뜻이었지? 공급의 감소가 어떤 뜻이었지? 결과가 뭐였지? 가격 어떻게 바뀌지? 자꾸 혼란이 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 수요 증가 나왔다? 인기 짱! 수요 감소 나온다? 인기 하락! 공급 증가 나온다? 물건 흔함! 공급의 감소 나왔다? 물건 귀함! 써놓고 해석해 보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러시안 키시죠. 쉽고 빠르게 정답이 구해질 수가 있는 기적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함께 변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상식적으로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느 한쪽만 바뀌는 경우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양쪽 함께 다 바뀌는 경우가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걸 따져보기 전에
요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변할 때 내용을 가볍게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공급은 빼고요. 수요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균형과 관련된 그래프는 언제나 피카츄. 프라이스 가격, 원점, 퀀티티 양. 이름은 DS죠. 이름은 DS. D 디맨드 수요, S 서플라이 공급이에요. 우리 아까 뭐 배웠죠? 균형 상태가 뭐다?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균형점이라고 배웠던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부분이 균형점이에요. 그럼 균형점에서 최초의 균형 가격과 최초의 균형량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럼 편의상 이때 수요와 공급을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가정해 볼게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나온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하고요. 감소하면 왼쪽 이동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곡선이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요. 그럼 오른쪽 이동한 주황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결론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증가, 우리말로 인기 짱. 그럼 가격은 100에서 150으로 올라갈 거고 거래량도 100에서 150으로 증가한다는 결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자, 뒤집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자 이겁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왼쪽. 이 그래프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노란색은 수요 곡선이 왼쪽 갔으니까 감소입니다. 그러면 왼쪽 이동한 노란색 수요 곡선과 원래 하얀색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는 것 아실 거예요. 그럼 이 지점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 수요 감소, 인기가 떨어졌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도 100에서 50으로 감소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쉬운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거, 뭐 인기 짱, 인기 하락,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쉬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여러분의 맞는 방법을 채택하십시오. 나는 그래프가 더 쉽고 편하다. 그래프 그리시고요. 나는 그래프 그리다가는 머리 뽀개진다. 차라리 인기 짱, 인기 하락 적어놓고 문제 푸는 게 편하다 하신다면 그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정도는 없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한테 맞는 방법이고 내가 편한 방법이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함께 변동한다. 자, 함께 변동합니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일단은 이걸 잘 보세요. 수요는 사는 쪽이고 공급은 파는 쪽인 건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늘면 일단 거래량 자체는 증가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은 증가한다. 뒤집어서요. 사는 쪽도 줄어들고 파는 쪽도 줄어든다면 거래되는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면 어떤 쪽이 더 크다 작다는 말이 없는 이상 양은 정확히 할 수 있지만 가격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사는 쪽도 늘고 파는 쪽도 는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거래되는 양 자체는 증가한다고 판단이 되지요. 거꾸로 사는 쪽도 줄어들고 파는 쪽도 줄어든다면 당연히 거래량 자체는 감소한다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가격은 왜 정확히 할 수 없다고 나오냐면, 그럼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이처럼 수요 공급이 한꺼번에 나오면 한쪽씩 끊어서 보는 겁니다. 한꺼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양은 알았으니까 가격만 놓고 볼게요. 끊습니다. 자, 수요 증가.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 짱이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공급의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합니다. 그럼 당연히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한쪽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쪽은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인 요 증가폭, 변동폭 이 부분은 본 수업 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거꾸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가격은 알 수가 있죠. 가격은 알 수가 있는데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일단 수요 공급이 반대로 바뀔 때도 얘기해 볼게요. 자,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가격부터 해볼게요. 가격. 자, 반드시 하나씩 끊어서 보는 거지 한꺼번에 보시면 안 돼요. 일단 수요 증가는요, 우리말로 인기 짱이죠.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자, 끊고 공급의 감소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귀하다. 그럼 귀한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의 감소는 둘 다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왜 양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요와 공급은 그 변화 방향과 양의 변화 방향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증가 이 말 나오면 같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양도 증가한다고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수요건 공급이건 막론하고 감소라고 나왔다면 양도 같은 방향이니까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씩 끊어볼게요. 수요 증가 이것만 놓고 보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같은 방향 양이 늘어요. 자, 끊고요. 공급의 감소. 같은 방향이니까 양은 줄어요. 그럼 한쪽은 양이 증가하는데 한쪽은 양이 줄어드는 원인끼리 묶였기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는 양이 늘지 줄지 변화가 없을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의 변화, 균형의 이동까지는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탄력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